네,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의 옥정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 무형 시험에서 진행하는 공모전에 출품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강의 내용은 개발형 프로젝트의 CM 역할을 수행하는 데 참조할 만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민간기업과 함께 제가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로서 올해 안에 발주가 되어질 거니까 따끈따끈한 현실감 있는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프로젝트의 제목은 보성 녹차 정원 케이블카 개발 사업이 되겠고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이 콘텐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에서부터 기대 효과까지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보성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할 만한 프로젝트가 뭐가 있느냐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굉장히 좋겠다라고 판단되어진 프로젝트이다. 또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보성에는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볼거리도 있고 먹거리도 있고 놀거리도 있고 휴식 공간도 있고 자랑거리도 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그 보성에 큰 녹차밭이 있죠. 민간 회사가 운영하는 녹차밭이 있습니다. 그 녹차밭에 다녀가는 방문객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2015년도에 비해서 거의 50%로 줄어들었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보성군의 입장에서는 지자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수입원이 되는 거죠. 많은 수입을 공급해주는 이런 관광객들이 안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특단의 조치, 특단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쭉 해봤는 모양인데 해본 결과 최근 몇 년 동안 해상 케이블카를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전국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어진 것을 확인하게 되었답니다. 즉, 이 표를 보시게 되면 2008년도부터 19년도까지 통영, 한려수도, 여수, 부산, 사천, 삼척, 목포 등지의 해안가의 해수욕장이라든가 해상 액티비티와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활동과 병행해서 케이블카를 개발하는 그런 일이 많아진 것이죠. 그리고 2021년도에는 진도 하동 프로젝트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제도는 작년 12월에 개통 예정일이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다양한 해상 케이블카 프로젝트가 개발되고 있어서 보성군에서도 이런 걸 우리가 하자.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자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려고 하는 민간 기업, 아까 첫 페이지에서 보신 바와 같이 다이아몬드 캐슬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회사는 이제 가장 첫 번째 단계로 수행한 것이 뭐냐면 자 그러면 현행 관련 법 제도의 범위 안에서 이 보성군의 보성 녹차밭 케이블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법령적인 측면에서 제한사항이 있느냐 그래서 법을 개정해야 된다거나 법을 제정해야 된다거나 그러면 이 프로젝트는 아무리 수입이 많이 난다고 하더라도 추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와 산림청, 문화재청, 농림부 이런 정부 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해 본 결과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령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케이블카가 놓여지는 루트, 보성군 내에 어떤 루트를 선택해서 이 케이블카 설치를 해야지 좋은 뷰를 제공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수익이 날 수 있고 또 관광객들도 해피하고 그런 것이 어느 루트냐. 도출된 것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R1, R2가 있는데 결국 곤돌라라고 하는 것은 출발점이 있고 그다음에 내리는 점이 있잖아요. 출발점은 명교 해수욕장 옆에 있는 그 지역으로 남측 정류장이라고 우리는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블카가 내리는 종착점 북측 정류장이라고 명명을 했고 이 북측 정류장은 대안이 두 개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즉 보성군이 희망하는 그런 위치가 하나 있었었고 이 민간 개발업체인 다이아몬드 캐슬이 생각할 때 개발하기 좋고 민원이 적고 그런 위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R1, 2를 비교해서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으로 계획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R1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측 정류장은 명교해수욕장 옆에 넓은 부지가 있으니까 여기를 활용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북측 정류장은 몽중산 아까 그 팔각정 옆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몽중산 팔각정 옆에 거기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번 잡아본 거죠. 그게 R1입니다. 이 R1은 총 케이블카의 길이가 6.1km고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 중에서 가장 길 거예요. 볼까요? 여기 보시면 1.97, 1.5, 1.6, 2.43, 0.87, 3.2, 0.96, 2.5, 1.54. 자, 6.2km는 엄청나게 긴 거리죠. 그 다음에 이제 종착 여기 놓이는 지점은 해발 400m 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R1의 문제는 뭐냐면 이 가운데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 루트가 불행히도 저수지의 거의 가운데 지점을 통과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저수지의 폭이 300m가량 되는데 굉장히 긴 거리가 되다 보니까 곤돌라가 지나가는 케이블을 지탱하기 위한 칼럼, 지주가 결국은 이 저수지의 물 속에 몇 개가 적어도 한 개 내지 두 개가 설치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 다원, 즉 민간 녹차밭이 이 몽중산 옆에 이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케이블카를 민간 녹차밭을 지나 설치하게 되면 스카이라인이 망가지고 그다음에 이 민간 녹차밭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뷰가 손상된다는 그런 민원을 제기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 R1의 문제였었어요. R2는 그래서 개발사업팀 다이아몬드 캐슬이라고 하는 팀이 제안한 거는 남측 정류장은 똑같은 위치에다가 두고 종착점을 이 붓제라고 하는 구름 위에다가 설치하자. 그렇게 되면 길이는 5.2km로 약 900m가 줄고 해발 300m로서 해발은 100m가 줄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저수지를 관통하지 않고 저수지의 오른쪽 엣지 바깥 부분에 지주가 놓이게 되니까 그만큼 설계라든가 공사가 쉽고 그 다음에 이 녹차밭은 이쪽 위에 있습니다. 이 북측 정류장의 윗부분에 놓이기 때문에 결국은 케이블카가 이 녹차밭을 통과하지 않으니까 인원의 문제가 없다. 그래서 R2를 하는 방향으로 하자라고
제안을 하게 되었는데 아트 1, 2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본 결과 결국 발주처인 보성군이 희망하는 위치가 아트 1이었었어요. 그래서 아트 1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트 1이 추진이 되는 경우에 결국 곤도라가 지나가는 이 라인상에 지주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 지주가 민간 소유라고 하면 땅을 다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만약에 용도가 지주를 설치할 수 없는 용도의 지역이라고 하면 공사가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다행히도 그 곤도라 라인이 놓이게 되는 지상의 그 지역은 전부 소유자가 보성군이고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이고 해서 사업 추진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세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북측 정류장 이게 우선 선정지니까 R2-1입니다. 이 몽중산 정상에다가는 1층, 2층짜리 소규모 스테이션을 만드는 거죠. 약 600평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을 만드는데 승차장, 대합실 매표소가 들어가는 이렇게 생긴 형태. 이거는 그냥 발주기관에다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본 거고 이런 모습은 아니죠. 설계를 새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북측 정류장은 지어질 것이고 그다음 남측 정류장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명교 해수욕장 근처에다가 1200평 규모로 짓는 겁니다. 기계실, 전기실, 대합실, 매표실, 근린생활시설, 상가, 뭐 기념품점, 음식점 이런 건물을 짓는 거죠. 또 이렇게 예쁘게 한번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발주기관에다가 설명을 하게 된 사항. 그래서 북측 정류장, 남측 정류장에 대한 거를 만들고 그다음 주차장은 지금 계획을 세운 거는 100대 정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100대 정도가 놓일 수 있도록 그렇게 1200평 규모로 주차장을 넣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부대 시설을 집어넣는 거를 또 함께 고려를 했어요. 부대 시설은 뭐냐면 이 보성군에 오시는 분들이 곤도라를 타고 그냥 당일치기로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보성군에서 숙박하고 싶은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현재 보성군에 그렇게 숙박시설이 좋지가 않습니다. 펜션 몇 개밖에 없고 호텔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근린생활시설을 지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계획을 같이 반영을 시킨 겁니다. 3계층 건물에 900평으로 근린생활시설을 넣자. 결국 건물은 이제 3개가 되는 거죠. 남측 정류장에 있는 근생을 포함한 1200평, 북측 정류장에 있는 정류시설, 그리고 부대시설 이렇게 3가지 퍼실리티를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에 보다 이제 좋은 경관을 만들기 위해서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 저수지 이름이 영천 저수지입니다. 여기에 분수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한강에 보면은 분수대 이렇게 쫙 올라가게 만든 거 있잖아요. 그런 분수대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 그러면 곤도라가 지나가는 옆에서 볼 때 분수대 모습도 볼 수 있고 곤도라 아래로 물이 쫙 퍼지면서 무지개가 뜨는 그런 모습을 연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까지 계획에 집어넣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술적으로 자 그렇다면 과연 곤도라를 어떤 걸 쓸 거냐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 경제적이고 시공이 용이하고 위주관리가 용이하냐. 조사해 본 결과 곤도라는
현재 가용할 수 있는 국내 국외에서 가용할 수 있는 기술이 세 가지가 있는데 교주식, 자동순환식, 고정순환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에서는 자동순환식으로 해서 정류장에서 반기가 로프와 분리돼서 회전하는 그런 순간에 천천히 운행되면서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방식을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프로젝트 개발팀은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개발형 프로젝트에서 어떤 기술을 쓰는가 하는 걸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CMO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법규 검토, 그 다음에 토지 매입에 대한 검토, 그리고 프로젝트를 구체화시키는 데 있어서 최적의 기술 이런 거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러한 계획을 전부 반영해서 이제 그렇다면 돈이 얼마가 들까 따져본 겁니다. 건축공사는 남측 정류장, 북측 정류장, 혹시 중간에 계류장이 필요한가 했는데 계류장은 넣지 않는 걸로 했고 부대시설까지 해서 건축공사 비용은 약 200억가량이 들어갈 거다. 물론 이 속에 기계실, 전기실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궤도, 삭도 공사에서 약 250억. 토목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건축공사비보다. 주차장 공사가 5억, 안내실 및 공중화장실 공사 5억, 기타 부대공사, 저수지에 놓는 분수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 한 10억 해서 총 470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된다라고 본 거고, 이제 이런 공사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용역 비용이 있잖아요. 설계 비용, 그다음에 기계 설계에 대한 비용, 시공 비용, 그다음에 공사 비용은 앞에서 얘기한 금액에 다 포함된 거고, 감리 비용, 부담금, 공과금 예비비, 추가 공사 비용 등등을 다 합쳐가지고 위에서 얘기했던 공사비 470억에 이제 130억이 더 추가돼서 총 사업비는 약 600억 정도가 소요되겠다라고 추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는 공공기관이, 즉 보성군이 모든 돈을 투자해서 시설하게 되는 재정사업이 아니고 민간 프로젝트 개발 방식이란 말이에요. BTO 방식이 되겠죠. 그런 방식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이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팀, 시행팀이 필요한 600억을 조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세웠냐? 600억인데 제3섹터, 즉 보성군입니다. 보성군도 약 10억의 자기 지분을 투자하고, 법인사도 다이아몬드 캐슬도 50억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은행에서 440억을 빌리고, 그 다음에 건설사에서 100억을 투자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총 600억을 만드는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 프로젝트 특징의 하나가 뭡니까?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비용은 뎁트 플러스 에코티로 조달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코티는 여기에 보성군이 110억, 법인사가 50억, 건설사가 100억. 그래서 160억의 에코티가 들어가는 거고, 금융권, 즉 파이낸셜 인스티튜션, 은행을 포함한 제2금융권에서 440억을 조달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했을 경우에 이 프로젝트에서 매년 최소한도로 벌어들여야 되는 수익금은 얼마냐? 이 원금이 몇 %냐? 라고 따져보니까 보성군의 경우는 보성군이 부담하는 10억에 대한 이자율을 10%로 보고, 금융권은 4%의 이자율을 징수한다고 보고,
참여건설사는 투자하는 돈 100억에 대해서 7%의 수익을 내기를 원한다고 조사가 되어졌는데 이런 거를 다 고려했을 때 1년에 최소한도로 이 참여자가 참여하는 SPC가 최소한도로 벌어들여야 되는 돈은 원금 600억에 대해서 연간 5.02%의 수익을 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분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매년 이 프로젝트를 완성했을 때 매년 지출되어지는 금액은 얼마냐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초기 공사 비용의 경우 600억이 들어가는 거죠. 공사기간은 한 2년, 3년 잡고 설계기간 1년, 공사기간 2년 잡고 총 3년의 사업기간 동안에 600억의 비용이 들어가고 완성되고 나면 매년 얼마가 들어가냐? 약 20억 7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인건비, 위주관리 비용, 정기점검 비용, 교육 비용, 수선 비용, 보험료, 광고 홍보비, 기타 운영 비용을 포함해서 이 정도가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 비투 방식 잘 아시죠? 민간 시행기관이 민간 시행사가 조개투자 비용을 대고 20년이면 20년 또는 30년 동안 시설을 운영해서 그 시설에서 발생되어지는 수익으로 초기 투자한 비용을 벌어가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여기는 20억 7천만 원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매년 들어오는 수익이 얼마나 가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초기 투자 비용을 알고 매년 발생되어지는 비용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거는 뭐예요? 매년 이 컨소시엄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수익을 추정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도대체 1년에 몇 명이나 올 거냐, 1년에 도대체 몇 명이나 이 곤도라를 탈 거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1인당 얼마를 징수하는 게 좋겠냐. 결국 곤도라의 수익은 뭐예요? 곤도라를 이용하는 사람의 수 곱하기 1인당 얼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수, 목포 조사를 해보니까 1인당 22,000원, 27,000원, 15,000원, 2만원 이렇게 징수하더라. 1m 길이당 몇 원 이렇게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보성군의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1m당 3.3원 일반의 경우 또 1m당 2.5원의 경우 무슨 얘기입니까? 4만 원을 징수하면 3.3원이고 3만 원을 징수하면 2.5원이라는 얘기죠. 근데 곤도라를 한번 타려고 그러는데 3만 원, 4만 원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죠. 특히 4만 원이다 하는 것과 3만 원이다 하는 것은 좀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 3만 원씩을 받는 걸로 일단 계획을 잡아보자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1년에 몇 명이나 곤도라를 사용할 거냐?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2015년과 2020년 동안에 매년 그 이용했던 사람 숫자를 더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1년에 약 29만 3천 명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년에 30만 명 정도가 사용한다 라고 가정을 하고 3만 원을 징수한다고 하면 30만 원 곱하기 3만 원 하게 되면 연간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약 90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될 거다. 그러면 아까 위에서 연간 비용은 20억이고 연간 수익은 90억이니까 와 4.5배 정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것, 연간 운영비에 대한 것, 연간 수익에 대한 것을 따져봤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그렇다면 타당성이 있냐 없냐? 즉 타당성이란 무슨 얘기예요? 이 컨소시엄이 이 SPC가
1년에 최소한도로 벌어들여야 되는 돈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5.2%라고 5.02%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초기 투자 비용과 연간 운영비와 연간 수익을 근거로 판단했을 때 최소 기대 수익인 5.02%를 넘는 수익이 생기느냐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분석을 해본 결과 얼마가 되느냐? 와우! 무려 12.18%를 벌 수 있다 하고 나온 것이죠. 자, 이 수익에 대한 판단은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1인당 3만 원을 징수하고 연간 30만 명이 온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그만큼이 되는 거고 20만 명이 온다고 하게 되면 결국 60억으로 금액이 줄게 되는 거죠. 이 개발형 프로젝트의 리스크는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징수 금액이 얼마일 때 몇 명이 올 것이냐 하는 추정. 이게 가장 큰 리스크가 되는 거죠. Anyway, 이 프로젝트의 경우는 그런 가정하에서 검토해 본 결과 12.18%의 연간 수익이 나온다 라고 판단이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수익을 발생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할 때 어떤 SPC 안에 어떤 형태의 컨소시엄 팀이 들어가는 것을 구성할 거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그림 많이 봤을 거예요. BOT, BTO 사업에서 흔히 쓰이는 그런 것이죠. SPC 안에 자기자본 부담금과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서 오는 차입금을 합쳐가지고 결국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 만드는 것이잖아요. 민간 사업자, 즉 다이아몬드 캐슬이라고 하는 것과 건설업체와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서 아까 본 게 시행사하고 금융권하고 참여건설사. 그래서 시행사와 참여건설사가 민간 섹터가 되는 거고 제3섹터인 보성부는 이제 공공의 입장에 참여하는 에쿼티 참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민간 사업자는 다이아몬드 캐슬, 그 다음에 참여하는 건설사. 그리고 이제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고 나면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프로젝트의 운영회사, 그 다음에 유지관리회사. 이런 회사들이 SPC로 참여할 그런 의사가 있으면 자기 자본의 일정 금액을 에코티로 태우고 참여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자본 구조 안에 참여하게 되는 SPC는 금융기관과 민간 사업자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와 건설은 이제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100억이라고 하는 자기 자본을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위탁계약이 아니고 이 건설사는 자기 자본을 투자하는 에쿼티로 참여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설계사는 당연히 위탁으로 계약을 해서 진행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SPC 형태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성군의 사업 제안을 드렸습니다. 추진 일정은 2021년도에 6월 안에 준비를 끝내서 이제 타당성 분석을 마무리 지려고 했는데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21년도에 착수를 해서 24년도까지 마무리를 짓고 25년도에는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겠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대 효과는 관광단지 조성하는 데에 기본적인 베이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국내 최장거리 케이블카
노선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현재 있는 그 해수욕장에 연계해서 제2 해수욕장을 만들어서 보성군의 지자체를 운영하는 그 지역경제 활성화에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근린 생활시설이 만들어지는 것과 연계해서 근처에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해서 이 지역을 보성군의 새로운 뉴딜 영역으로 삼도록 하겠다라는 야심찬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녕 살고 싶은 땡땡을, 즉 보성군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거가 이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비전을 제시했던 보성군의 아이디어고,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다이아몬드 캐슬의 의도입니다. 자, 이상으로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지금 제가 참여하고 있는 개발형 프로젝트의 개요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조금이라도 기여될 수 있는 바가 있으면 좋겠고, CMO가 해야 되는 일 중에 그 큰 일이 어떤 거가 있다라는 참조 사항으로 기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흡하지만 이 정도로 발표를 마치고 여러분 각 팀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